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대기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1도씩 상승했죠. 0.5도, 여기서 1도 이 이상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뜨거워진 지구는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를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비극, 그리고 그 결말.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숙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019년) 어느 금요일 전 세계 90여 개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2018년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뿐이란 메시지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해 묵직한 울림을 전했죠. 지금 당장 이 기후위기를 막지를 않게 되면 툰베리와 같은 그런 어린 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은 파국 그 자체예요. 통제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 위험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있어 1순위로 꼽히는 주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중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1985년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이산화탄소를 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식 선언했죠. 산업혁명 이후 20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30년 뒤인 205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2.4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자연현상의 변수까지 감안한다면 3도 이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오르면 지구는 급속도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면 사막화를 예측 분석한 결과 2050년쯤엔 전 세계의 땅 34%에서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연안의 이런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만큼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를 해요. 그러면 그게 탄산 성분이 돼서 해양을 산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양의 이제 생태계가 붕괴가 된다. 결국 해양으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5년 단위로 제출하게 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더 많은 나라에서 공기 중의 탄소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만의 집중호흡, 100년만의 이상고온, 100년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위기를 이미 강력히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이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권고의 분위기였다면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파장이 전혀 다릅니다. 방향성이 아닌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고 당사국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여도를 제출할 의무가 있죠.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책임과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이런 환경도 붕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도 이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대전환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우리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 환경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본연의 가치를 만들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하는 수단의 역할. 지금까지 이게 목표였는데 얘를 수단으로 바꾼다. 여기서 우리는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바로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좋은 세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와 개인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의 로드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80% 이상에 달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인류가 사용해온 화석연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지만 결국 탄소를 줄이는 방면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 및 그린 수소를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죠. 탄소 중립을 위해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초기 설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더불어 건축물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탄소 저감에도 일조할 수 있죠. 대기 중의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좀 더 공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층에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체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새로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연력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으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림, 갯벌, 습지 등 탄소 흡수 능력을 갖고 있는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이에 산림청에서는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선언했고 지자체에서도 도시 숲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폐자원의 재활용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을 분리 배출하면 연간 8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죠. 국내 연구진들은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폐패널과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 당장 화력발전을 멈출 수 없는 현실에선 이미 발생한 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이에 대한 기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해 감옥에 가두듯 지하 깊숙이 저장하는 CCS, 그리고 저장한 탄소를 이용하여 고부가 화합물로 생산하는 CCU 기술인데요.
먼저 CCS에 대해 알아보죠.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는 바로 깊은 바닷속 지하 암석층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CCS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 연구팀을 찾았습니다. CCS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주입 및 저장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실제 이산화탄소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변화에 따른 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CO2 배출원에서 포집을 하면 그 포집된 CO2를 저장소까지 운반을 해서, 저장소라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을 말하는데요. 그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영구하게 격리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기술이거든요. 저장소까지 수송하는 과정, 그리고 저장소에서 땅속으로 주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 공정을 이어서 실제로 재현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운영, 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테스트베드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 처리 비용의 70에서 80%를 담당하는 포집 단계에서는 대규모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기가스로부터 분리한 후 압축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체 CO2 탱크에서 마이너스 20도씨 20기압의 CO2가 실제 저장소로 수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20도씨를 유지하는 차가운 상태일 때 보시는 것처럼 온도 차이에 따라 성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CO2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온도 압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자체를 추적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기 중의 파이프에서 바닷속으로 연결된 파이프까지 긴 경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바다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 섭씨 20도에서 4도 이하에 이르기까지 온도 변화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온도에 민감한 이산화탄소가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관찰해야 하죠. CCS의 목표는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탱크 속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점성이 높아 저장소에 주입하기가 까다롭고, 기체 상태에서는 주입은 용이하지만 저장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상태를 유지하면 주입성을 높일 수 있죠. 이를 위해선 탱크 속 영하 20도였던 이산화탄소를 섭씨 3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 유지해야 하며, 환경의 변화에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땅속은 저장할 수 있는 대상 지층은 실제 그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적절히 올라가면서 땅속에서 더 높은 온도를 확보하면서 기체와 액체의 중간상 정도의 상태의 CO2로 주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땅속으로 주입이 된다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온도는 3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압력이 높은 상태로 주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상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CCS 설비가 실제 바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파이프를 통해 바닷속으로 이동합니다. 해저엔 테스트베드에서 보았던 온도, 압력 조절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800m 이하의 다공성 지질 구조에 저장되는데요. 주입부터 저장까지 모든 변화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될 예정이죠.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해 안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엔 지진과 누출에 대한 우려가 따르는데요. 국내 CCS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포항 해상에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해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됐죠.
지진이 이산화탄소의 압력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 속에서 2년여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CCS가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격리하는 목적으로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새어나온다면 사실은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저장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안전한 지중 저장 기술인데요. 저장소를 따라서 누출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안전한 저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조심해서 저장소를 찾고 저장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저장 사업은 육상이 아닌 해양, 그것도 연안으로부터 최소 60km 이상 떨어진 그러한 곳의 저장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구멍을 뚫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미 비워진 유전이나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장소인데요. 울산 근해에는 2004년부터 천연가스 등을 생산해온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2년 6월 생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빈 공간을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이곳에 묻혀있던 천연가스가 수백만 년 동안 새어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누출로부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CCS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저장 공간 최대치는 바다, 육지를 포함해 16조 8천억 톤. 이는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500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전 세계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죠. 기존의 에너지 구조 아래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CCS 기술.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차세대 블루오션 산업이자 수소 경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CCS 기술이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방식이라면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 둘을 합쳐 CCUS라 부르죠. CCUS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 난당 공사를 찾았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이를 새로운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탄소 자원화 기술이 하나의 공정으로 연계돼 있죠. 기존 화력발전의 포집 방식은 대규모의 공정 부지가 필요하고 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이곳에 구축된 포집 설비는 부지가 협소한 도심 발전소에도 도입이 가능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해법은 바로 이 기체 분리막이란 장치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기체 분리막인데요. 기체 분리막은 배기가스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장치고요. 배기가스는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주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산화탄소는 저희 그 기체 분리막에 질소보다 30배 빠르게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스가 투과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그런 소재가 기체 분리막입니다. 배기가스가 처음 생성됐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리막을 통과하고 나면 90%에 이르는 고농축 상태로 포집되죠. 이산화탄소는 이제 지구의 골칫거리가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서 본격적인 변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광물화 공정으로 포집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와 슬래그, 폐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부산물을 반응시키면 새로운 유용한 물질로 재탄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시멘트를 일부 대체할 수도 있죠.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가치의 물질로 전환한 만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다행인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도입에 나서려는 업계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물화 기술은 그동안 발전소 부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해왔는데 분쇄 등의 전처리 기술 등이 필요하고 또 이제 원료 이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공정이라든가 정유 공정, 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대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순수한 원료만으로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도 확보하게 되면 경제성이 좋아지고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쓸모있게 만들어 저감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미세 조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녹색 플랑크톤으로 알려진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이산화탄소를 먹이 삼아 자라나고 증식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고가 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를 생성합니다. 발전소는 미세 조류의 이러한 특성을 이산화탄소 감축에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우리가 통상 많이 친환경적 CO2 저감인 소나무보다 대략 20배 이상의 CO2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CO2를 많이 친환경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 작용과 미세조류의 특징이 또 다양한 고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그다음에 건강식품, 의약품, 그다음에 뭐 고급 향수 같은 오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CO2 친환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미세 조류 배양 규모는 10톤. 연간 최대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CCS 기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순수 저감량만 놓고 봤을 때 그 효과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합성이라는 자연 생리의 기초를 둔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니까요.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CCUS 기술. 기존 포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도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탄소, 즉 CO2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석탄 발전, 제철소, 시멘트 같은 고농도 대량의 많은 CO2를 처리하는 데만 국한하다 보니까 우리 탈원전 탈석탄 시대에 맞춰서 가스 발전 같은 CO2 농도는 작지만 많이 처리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CO2 처리를 등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또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CO2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포집만 하는 게 아니라 포집한 거를 이렇게 탄소 자원화, 고가 물질, 그러니까 광물화나 미세조 같은 고가 물질을 할 수 있는 탄소 자원화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을 해서 실제 상용화 플랜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총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톤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무의 나이 분포 개선, 새로운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도시숲 조성 등 12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죠.
탄소와의 전쟁에 내건 숲과 나무라는 전공법. 탄소 중립의 기본 골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가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자연 생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 지구 환경을 지키고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공장. 부지런히 기기 위를 지나가는 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일회용품 화장지인데요. 이 화장지는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반 달라 보이진 않지만 비밀은 바로 펄프의 원료에 있습니다. 일반 목재 펄프가 아닌 대나무 펄프로 만든 이른바 대나무 화장지죠. 예전에는 그냥 이 뭐 형광징백제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여러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다 뭐든지 친환경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대나무 같은 친환경 제품을 또 국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화장지의 원료인 대나무는 사실 벽과 식물에 속하는 풀입니다. 이러한 대나무는 나무들과 비견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빠른 생장 속도입니다. 휴지의 원료, 나무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년에서 30년. 반면 대나무는 하루에 최대 1m 이상씩 빠른 속도로 성장하죠. 이상호 대표는 바로 이러한 대나무의 습성에서 힌트를 얻어 산림을 덜 훼손하면서 대체하기 어려운 일회용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보다 산소 발생률이 35% 높고 이산화탄소를 소나무보다 6배를 더 빨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무들이 많은 산소를 발생시키고 대나무들도 많은 산소를 발생시킨다면 지구는 더 건강하고 쾌적해질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나무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업체의 접근법은 소비자들에게도 통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호평을 얻으며 환경부와 구매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올해 녹색 상품에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죠. 어쩌면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실천은 자연이 지닌 본래의 역할과 특성을 해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편리성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버려져서도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그 외의 것들까지 고려한 제품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점점 지구는 좋아질 수 있다면 그 길로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오랜 시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복원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과오가 무너뜨린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지구는 덤덤히 본래 가진 회복력을 발휘하죠. 해양 생태계의 보고, 인천 강화도 갯벌. 갯벌은 오염된 바다를 정화해준다고 해서 자연의 콩팥이라고도 불리죠. 온실가스를 줄이는 보다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한 지금, 세계는 이 검은 돼지가 품은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잠시 물러간 시각, 갯벌의 속살을 파헤치기 위해 연구팀이 나섰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서해 남해안을 돌며 갯벌을 조사해 오고 있는 서울대 해양저서 생태학 연구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갯벌이 지닌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흡수원인 산림에 대해서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해양 생태계도 역시 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저희 우리나라 갯벌에서도 어느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잠시 출입을 허락한 시간, 연구팀이 발길을 서두릅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은 질척한 펄을 헤쳐 도착한 장소는 연안의 갈대 군락지. 오늘 이곳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탄소 저장량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조사 위치는 한 지역마다 식물이 서식하는 염습지와 비식생지를 같은 비율로 선정합니다. 식물의 유무에 따른 탄소 저장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죠. 갈대를 베어낸 뒤 본격적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코어링 작업을 통해 층층이 쌓인 퇴적물을 균일하게 뽑아내야 하는데요.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비를 박아 넣은 뒤 1m 길이의 관 안에 퇴적물이 완전히 채워지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이제 시료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 용기에 담고 밀봉하는 것으로 채취 작업이 완료되죠. 이때 퇴적물이 다른 물질과 섞여 오염되면 탄소 함량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m 깊이는 이제 국제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길이별로 이제 몇 cm씩 잘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각각 깊이에 얼만큼 저장돼 있고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이별로 채취한 시료는 연구실로 옮겨져 우리나라의 갯벌이 매년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지 분석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5년째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나무가 있죠.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림에서 이제 흡수하게 된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흡수가 된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 합해서 약 2,500제곱킬로미터의 갯벌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거대한 탄소 흡수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 카본. 끈적끈적한 갯벌에 쌓이고 묻히면서 지표면 아래에 저장되거나 해양 생태계에 서식하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흡수되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광범위한 염습지와 염생식물 그리고 잘피가 분포하는데요. 전 국토 면적 대비 연안 습지의 면적은 2.5%로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전 세계의 연안 습지의 평균 탄소 흡수량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안 습지의 연간 탄소 흡수 속도는 산림보다 최대 50배 더 빠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처럼 탁월한 탄소 흡수 능력을 지닌 갯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혜의 갯벌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히든 카드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화도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이제 그 가능성을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현장에서 채취해온 시료는 곧바로 탄소 함량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퇴적물을 고온으로 가열해 무게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건데요. 그러려면 퇴적물의 수분부터 완전히 증발시켜야 합니다. 건조된 시료는 수분만 날아갔을 뿐 탄소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이제 막자 사발을 이용해 곱게 갈아줍니다. 입자가 작아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처리 작업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진짜 갯벌 퇴적물이 머금고 있는 탄소량을 파악해볼 차례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조사 지역의 블루카본 양은 물론 이 탄소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어떤 식물종에서 유래된 탄소인지도 알 수 있는데요. 연구팀이 지금까지 갯벌을 조사해온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갯벌이 해마다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48만 4,500톤. 이는 해마다 승용차 20만 대가 내뿜는 양이자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수준이죠. 이처럼 갯벌은 훌륭한 탄소 흡수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숲과 염습지 그리고 잘피림 세 종류뿐입니다. 아직 갯벌에 관한 국제사회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흡수원인 산림에 대해서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해양 생태계는 산소 흡수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었고요. 현재 저희가 약 4년 넘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갯벌 또한 현재 IPCC에서 보고된 탄소 흡수원인 맹그로브, 잘피, 염습지에 못지않게 훌륭한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9년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자국이 보유한 블루카본 자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블루카본은 현재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 해마다 얼마나 쌓일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죠. 더불어 우선돼야 할 것은 자연이 가진 잠재력과 지금의 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갯벌뿐 아니라 산림, 습지, 토양까지 회복을 위해 애쓰는 생태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탄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1.5도 이내로 막는다라고 하면 지구는 탄속력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1.5도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게 되면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자체의 이러한 탄속력은 그냥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 탄속력이 보존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태양광 사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발생하죠. 환경정책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이 올해 약 805톤, 2023년엔 9,600톤, 2030년엔 2만 900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진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패널의 메탈 프레임만 떼어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태양광 보급이 더 많아질 것을 대비해 폐기물 매립이 아닌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폐패널 재활용 기술은 크게 열분해 기술과 기계적 파쇄 방식 기술이 있겠는데요. 열분해 기술은 고순도의 소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열원을 사용하다 보니 소모 에너지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적 파쇄 방식 같은 경우는 파쇄 시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회수한 소재가 품질이 떨어지고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재활용 기술은 열분해 기술의 장점인 고순도 소재 회수와 기계적 파쇄 방식의 장점인 전력 소모 에너지가 작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알루미늄,
실리콘, 은, 구리 등 자원이 될 수 있는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패널에 들어간 금속 중 90%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양광 패널 완제품은 전면 유리, 태양 전지, 봉지재 등이 압착돼 있기 때문에 패널 내 소재를 회수하기 위해선 먼저 이 부품들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분리해서 가장 공을 들이는 소재가 바로 저철분 유리입니다. 패널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고급 소재로서 재판매를 할 경우 불순물이 혼입돼 있으면 킬로그램당 40원 내외, 불순물이 없으면 100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죠. 결국 폐 패널 재활용의 핵심은 분리 과정에 드는 에너지 소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리고 소재가 고품질 상태로 회수돼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에너지 소모량을 기존 공정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소재를 고품질로 회수해서 수익성을 2.5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강화 유리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한 스크레이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강화 유리와 나머지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층들을 분리를 해냅니다. 유리는 바로 유리산업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샌드위치는 추가적으로 기계적이나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원료 소재인 실리콘, 은, 구리와 같은 개별 소재로 회수를 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 보시는 분말 형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음극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과 구리 같은 금속류들은 소재 산업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패널 안에 꼭꼭 숨어있는 여러 종류의 소재들. 파쇄나 분쇄를 하지 않고 패널 상태에서 말끔히 분리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따로 존재한 듯 고순도 상태로 다시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폐패널 2톤을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1200kg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저비용 고수익을 고려한 방법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재활용 기술. 더 이상 골칫덩어리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유한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이 지구에서 달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지구 위기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기후 위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다음에 성공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를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사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과 인프라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년 약 8%씩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류는 이래 없던 고통을 매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죠. 모든 전환 과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시적절한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야 우리는 비로소 탄소 중립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툰베리를 비롯한 지금의 10대들이 중년이 되는 2050년, 안전하고 청정한 이 땅에서 모두가 웃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